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현상욱입니다.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의 가해자가 오늘 군사법원에 기소됐습니다. 사건 발생 111일 만입니다. 또 공군이 사건을 처리하면서 성추행을 뺀 단순 사망 사건으로 가해자를 불구속으로 처리하며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사건 초기에 군인권센터가 제기한 문제의식, 군에서는 피해자가 신고하면 되려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회유당한다. 군이 이대로면 망가진 조직이 돼버린다던 그 질타가 현실로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예,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경기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와 관련해 전기 제품 사용과 스프링클러 미작동 등을 두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쿠팡의 노동 환경과 늑장 대응, 김범석 창업자의 처신 문제까지 불거지며 불매 탈퇴 움직임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각 대선 주자 진영이 경선 연기 여부를 두고 전면전에 나선 가운데 내일 의원총회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입당 번복과 대변인 사퇴, 이른바 엑스파일로 안팎에서 논란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주당에 이어 비교섭단체 5당과 무소속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시작합니다. 개인정보 공개 동의서를 늦게 제출한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동의서를 내지 않은 경우가 발견돼 조사가 미뤄졌습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도쿄올림픽에 대해 일본 국민 10명 가운데 6명 넘게 취소 또는 다시 연기해야 한다고 답하는 등 반대 여론이 여전히 강합니다. 여기에다 전수촌 숙소 침대는 골판지로 만들어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경기도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진압 도중에 순직한 고 김동식 구조대장의 영결식이 엄수됐습니다. 동료들은 김 대장에게 미안함과 안타까움을 전하며 눈물 속에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 김동식 소방령의 영정을 둔 운구행렬이 영결식장 안으로 들어옵니다. 거센 불길 속에 홀로 갇혔던 48시간. 김 소방령의 마지막 길에는 유족과 동료 소방관 등 9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추도사에 나선 동료는 자신보다 팀원들을 항상 먼저 챙겼던 고인을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대원들을 앞에 두지 말고 앞에서 대원들을 이끌어야 한다고 매번 말씀하셨던 대장님, 우직하고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셨던 대장님. 숭고한 희생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동료들은 안타까움과 미안함을 담아 국화꽃을 영정에 바쳤습니다. 거대한 화마를 멍하니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대장님을 따르는 우리들을 믿고 의지하셨을 텐데. 장례를 주관한 경기도는 4급 녹조 근정훈장과 한계급 특진을 추수하며 고인의 열정과 희생을 다시 한번 기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조전을 보내 고인을 추모했고 이재명 지사는 유언처럼 남겨진 김 소방령의 희생 의지가 빗바래지 않도록 하겠다며 작업 환경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더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소방관들의 숭고한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는 길입니다. 영결식 내내 숨죽이며 눈물을 훔쳐내던 유족들은 김 소방령의 유해가 운구차로 향하자 끝내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생명이 걸린 순간 동료들을 먼저 탈출시키고 끝내 돌아오지 못한 고 김동식 소방령은 순직을 인정받아 국립대전현충원에 영면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불이 난 쿠팡 물류센터에서는 여러 전기 제품을 멀티탭에 꽂아 종일 가동하면서 과열이 원인이 됐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스프링클러 작동 지연과 소방 교육 문제점 등에 대한 진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지하 2층 물품 진열대 선반에 전기 콘센트에서 불꽃이 있는 영상이 확인된 경기도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물류센터 전현직 근무자들은 전기 콘센트에 선풍기를 포함해 여러 전기 제품을 한꺼번에 꽂아둔 상태였다고 입을 모읍니다. 멀티탭인데 선풍기 하나를 꽂아놓는 게 아니라 다 꽂아있어. 24시간 가동하는 물류센터 특성상 전기 제품들이 온종일 켜져 있었다고도 말했습니다. 물품들은 빼곡하게 쌓여 있었고 에어컨은 없었습니다. 최근 더워진 날씨 속에 센터 내부 온도도 올라간 데다 전기 콘센트가 과열되면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입니다. 바로 야간조가 들어온단 말이야. 그럼 그 선풍기는 계속 돌고 있는 거야. 왜? 더우니까. 에어컨도 없고. 직원들은 평소 소화기가 어디에 있는지 교육받은 적이 없었고 정기적으로 나오는 소방 점검도 형식에 불과했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소화기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소화전 쪽에 평상시에는 물건을 계속 냅두다가 소방점검이 왔다 그러면 관리자들이 그 앞쪽에다 주지 말고 그 양옆으로. 화재 초기 스프링클러가 8분 동안 작동하지 않은 이유는 과거 오작동으로 물품이 젖은 적이 있어 일부러 자동 설정을 해제해둔 거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오작동으로 스프링클러가 한번 뿌려진 적이 있어요. 그때 난리가 났어요. 왜냐면 제품이 다 젖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뭘 했냐면 껐어요, 그걸. 경찰은 앞서 YTN이 보도한 화재 신고가 늦어졌다는 의혹을 포함해 스프링클러 작동 지연 여부와 소방 교육이 부실했는지 등 제기된 여러 문제를 살펴본다는 계획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물류센터 화재 이후 온라인에서는 쿠팡 탈퇴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됐던 쿠팡의 노동 환경과 기업 윤리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개훈희 기자입니다. 쿠팡 탈퇴 인증샷 남깁니다. 쿠팡 앱 삭제합니다. 쿠팡 탈퇴 인증이 온라인에 줄을 잇고 있습니다. 쿠팡을 탈퇴하는 상세한 방법까지 공유되고 있습니다. 물류센터 화재를 계기로 쿠팡의 노동 환경과 기업 윤리 문제가 불거지면서 소비자들의 불매 탈퇴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쿠팡의 노동 문제는 수차례 불거지면서 쿠팡이 안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이번 화재 사고에 대한 쿠팡의 늑장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사고 발생 하루가 지나서야 강한승 대표이사 명의로 첫 공식 사과가 나왔는데 이 역시 너무 늦었다는 지적입니다. 거의 30시간 이후에 사과의 메시지가 나왔고 더 중요한 건 그 사과의 주체였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쿠팡하면 이제 김범석 의장을 떠올리게 될 텐데 사과의 주체가 현재 강한승 대표로 나오게 됐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김범석은 어떻게 된 건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노가 나왔고 여기에 공교롭게도 물류센터 화재 발생 당일 김범석 쿠팡 창업자가 국내 공식 지위를 모두 내려놓았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쿠팡은 김범석 창업자가 앞으로 해외 사업에 전념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내년 1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라는 논란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워낙 한국에서는 중대재해 또 사망이 많다 보니까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이 책임지는 그런 조건을 엄격히 했는데 쿠팡의 처사에 대해서 큰 하나의 배신감이나 큰 이제 불신을 표현하고 이것이 큰 소비자 행동으로까지 나타나는 걸로 보입니다. 지난 주말 김범석 전 의장이 직접 김동식 소방관의 빈소를 찾았지만 여론을 돌리지 못했고 급기야 쿠팡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유가족을 평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거듭된 사과 이후에도 비판 여론은 계속해서 들끓어 쿠팡이 소비자의 분노를 어떻게 가라앉힐지 후속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개훈입니다. 네, 쿠팡 물류센터의 불은 왜 이렇게 꺼지지 않는 것일까? 보시겠습니다. 워낙 엄청나게 큰 규모인데 거기에 물건이 가득 쌓여 있고요. 거기에 물건을 포장하는 데 쓰이는 제품들, 불에 타기 쉬운 것들이 잔뜩 또 쌓여 있습니다. 포털에서 검색을 하면 등장하는 쿠팡의 물류센터는 전국에 25개나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로켓 배송. 자정 이전에 주문한 건 무조건 다음날 다 배송이 끝난다라고 하는 것. 로켓 프레시, 이거는 신선식품에 관한 거고요. 총알 배송, 오전에 주문하면 저녁에는 무조건 도착한다. 그리고 심야 배송도 있습니다. 이렇게 뭐든지 쏜살같이 물건을 배송하려면 모든 물건이 미리 창고에서 대기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창고가 전국 곳곳에 필요한 거죠. 그런데 정말 그렇게 급히 배달할 물건들만 있는 걸까?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내일 모임에서 입을 옷 있으시면 바로 오늘 찾아서 주문해 주세요. 내일 바로 그러면 입을 수 있게 해드립니다. 쿠팡 의류도 총알 배송, 쿠팡 로켓 배송 엄청나게 빨리 간다고 하는데 보니까 샴푸였습니다. 쿠팡이 취급하는 생수가 수만 개인데 그중에서 12,600여 가지는 로켓 배송으로 갑니다. 그리고 쿠팡의 90%의 수입이 이 로켓 배송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무엇든지 엄청나게 빨리 배달을 하려니까 그 결과는 택배 노동자들의 재해로 이어집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장 먼저 빨리, 남보다 훨씬 더 빨리 배송한다는 쿠팡의 산업재해 건수가 완전히 다르죠. 제가 최근에 사망한 쿠팡 노동자 7명의 사망 장소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지난해부터 볼까요? 빌라의 계단에서 물건을 나르다가 숨진 채로 발견, 화장실에서 발견, 야간 근무 뒤 자택 욕실에서 숨진 채로 발견. 그리고 올해로 또 계속 이어집니다. 보십시오. 야간 근무 뒤에 센터 화장실에서 숨진 채로 발견. 심야 배송을 마치고 고시원 자기 숙소로 돌아갔다가 숙소에서 숨진 채로 발견. 퇴근 뒤 다음날 새벽 자택에서 숨진 채로 발견. 그리고 어디론가 배송을 하다가 배송지 근처에서 숨진 채로 쓰러진 채 발견. 그리고 이 죽음들은 오늘 소방대원 한 분의 연결식으로 이어졌습니다. 쿠팡의 책임이 물론 크겠죠. 그러나 생수를, 샴푸를 한밤중이라도 더 빨리 가져오라고 요구하는 우리의 소비 문화, 끝없는 우리의 편의 추구, 거기에는 과연 책임이 없는 걸까?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물류의 혁신인가? 무겁고 침울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정의당 등 비교섭단체 5당 의원들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의원 102명에 대한 전수조사는 제출된 개인정보 공개 동의서에 미흡한 점이 발견돼 보완한 이후 조사 개시 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권익위는 전원위원회를 열고 특별조사단을 구성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비교섭단체 5개 정당 소속 의원 14명과 무소속 홍준표 의원 등 15명으로 의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준 비속을 포함해 모두 75명으로 알려졌습니다. 권익위는 부동산 실거래 내역과 소유 내역 등 서면 조사를 중심으로 진행하며 투기나 위법이 의심되는 사례는 현지 실태 조사를 병행하고 금융거래 내역 제출과 소명을 요청한다는 계획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의혹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 이른바 X파일을 두고 논란과 공방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수 야당은 일제히 엄호에 나섰는데요. 윤 전 총장 측은 정치 공세라면서도 공식 대응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의혹 파일을 처음 언급한 사람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였습니다. 지난달 집회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적당히 되는 게 아니라며 윤석열의 수많은 사건에 대한 파일을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고 말한 겁니다. 부인과 장모 등 가족의 각종 의혹을 대수롭지 않은 일로 치부하면서 특히 장모 문제에 대해서는 주변인들에게 10원 한 장 손에 끼친 적 없다는 오만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과연 7월에 있는 재판 결과에서 유죄가 나온다면 무엇라고 하실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국민의힘 성향의 정치평론가가 이른바 X파일을 직접 봤다면서 방어가 어렵겠다는 글을 SNS에 올리며 파문은 더욱 커졌습니다. 작성자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10페이지 안팎의 문건 2종류에 윤 전 총장의 검사 시절 의혹과 장모 논란 등이 자세히 정리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혹이 한두 건이면 그냥 해명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의혹이 총 한 20가지가 된단 말입니다. 이것을 건별로 계속 해명하다가는 해명 때문에 날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보수 야권은 일단 윤 전 총장 엄호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에게 문제가 있었다면 문재인 정부가 가만히 있었겠느냐며 야권의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한 공작의 냄새가 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X파일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도의적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할 내용이 있다면 공개부터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엑스파일이라는 것의 내용을 진짜 알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것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라면은 수사기관에 넘기시고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내용이라면은 즉각 내용을 공개하고 평가받으십시오. 엑스파일을 언급한 송 대표는 여당과 자신이 갖고 있는 파일을 즉시 공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사자의 해명을 듣고 국민과 언론이 사실 확인을 하면 됩니다. 윤 전 총장 측은 근거 없는 정치 공세라며 엑스파일에 대해선 공식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엑스파일 논란이 일자 정치권에서는 가짜 파일까지 나돌았습니다. 정치 참여 선언을 일주일가량 앞둔 윤 전 총장이 이를 어떻게 돌파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황희경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링 위에 오르기도 전에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이른바 엑스파일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실체는 과연 있는 것인지 그 파장은 어떨지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의혹을 공식적으로 가장 먼저 제기한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의 소장 YTN이 어렵게 통화가 됐습니다. 지금은 아마 통화가 전혀 안 된다고 하던데요.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연락이 저도 전혀 안 연락을 된다고 좀 하는데 했는데 YTN이 그래도 통화를 어떻게든 해서 저희가 녹음한 게 있는데 한번 발언을 들어보시죠. 이게 건네진 건 두 종류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거를 총 정리해 놓은 문건이 하나 있고요. 네. 그것도 대략 10페이지 정도 되고, 다른 하나는 윤석열 총장 의혹, 처 의혹, 그다음에 장모 의혹 세 챕터로 되어 있고, 그 의혹의 개별 항목별로 이것은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뭐 공격거리다, 아니면 이것은 청문회 때 해명이 된 것이다, 이런 식의 정치적인 판단 의견까지 다 달려 있더라고요. 이것을 건별로 계속 해명하다가는 해명 때문에 날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도 야당 최고위에서 좀 이거 관련한 비판이 나왔잖아요. 페이스북에 올리기 전에 10시 경인 것 같아요. 네. 이준석 대표에게 전화를 했어요. 네. 제가 전화를 해서 아니 내가 이런 문건 입수했는데 당에서 좀 검토해보고 대응을 좀 잘 하시라라고 전달해 주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전화를 안 받았고 콜백이 없었어요. 네. 그리고 일요일날 지금 현재 한 최고위원하고 통화를 하면서 주겠다고 했더니 자기한테 주지 말래요. 네. 잘 갖고 있으면 여러 가지 또 오해받는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저에 대해서 뭐 공개해라, 정치 공작이냐, 왜 당에는 안 주냐 이런 식의 공격을 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한 공격이다. 네, 장성철 소장의 뭐 평소에 이런저런 어떤 행동이나 또는 방송 내용도 그렇지만 지금 얘기를 들어봐도 상당히 이런저런 고민도 있었고 신중하게 했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방송을 좀 자주 해본 경험상 섣불리 어떤 의혹 제기를 할 스타일은 아니고요. 확인을 아마 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실제로 소문이 꽤 많이 돌았습니다. 여의도에서 소문이 돌았고 저 역시 그 소문을 들었는데 확인은 사실을 못했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아예 없는데 있는 것처럼 얘기는 안 한 것 같습니다. 그 문건 자체는 있는 게 거의 확실한 것 같고 그 문건이 과연 누가 작성했느냐, 그 문건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느냐,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문건이 이제 두 가지로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리스트만 있는 게 있고 그렇죠. 내용들이 상세하게 적힌 게 있는 게, 그래서 얼핏 보고 얘기한 게 아니라 자세히 읽어본 다음에 이제 설명을 하는 그 내용이었는데 문제는 국민의힘 지도부에 이것을 미리 얘기를 했는데 콜백이 없었다. 다시 거기에 대한 의견 전달이 없었다. 근데 또 이준석 대표는 이런 일들 참 짜증난다 이렇게만 표현을 또 했거든요. 이게 또 다른 최고위원은 나한테 그거 갖고 오지 마라, 이거는 휘말리고 싶지 않다, 이런 뜻으로 봐야 될까요? 그렇죠. 지금 사실은 이 소문들은 꽤 많이 났기 때문에 당대표 입장에서 아니면 최고위원 입장에서는 만약 이 문건이 발견됐다면 바로 받아야죠. 사실 중요하죠.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야권 지지도 1위 후보인 사람인데 이 사람의 중요한 어떤 내용들이 누가 확보했고 장성철 소장 역시 김무성 의원 보좌관도 했기 때문에 야권 쪽에 가까운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충정으로 가지고 온 얘기라면 당연히 확보하고 대응할 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준석 대표는 아예 대응을 하지 않았고 전화하지 않았고
또 그리고 또 한 최고위원은 아예 주지 말라라고 얘기했다라는 거는 아마 어쩌면 이 소문들이 일반화돼 있기 때문에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건 조금 어렵거나 불편하다고 생각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좀 됩니다. 예. 자, 평가도 사실은 상당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문건에 대해서 정치적인 그냥 공세일 뿐이다라는 평가도 물론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내용들은 상당히 방대하고 여러 가지가 적혀 있다라고 하는데 주로 지난번 인사청문회에서 나왔던 것들이 다시 한번 정리가 되고 거기에 뭐 조금씩 더 살이 붙은 것 이런 거인 것 같긴 합니다. 그렇게 보는 게 일단 맞는 것 같아요. 송영길 대표 역시 윤우진 등 내용들이 있다라고 엑스파일 내용을 언급을 했었고요. 윤우진 사건 같은 경우는 인사청문회 때 이미 충분히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뭐 챕터상으로는 본인 것도 있고 장모 건, 첫 건 이렇게 3건이 있다고 하는데 아마 지금 장성철 소장이나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미 알지 못했던 내용들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 부분이고요. 또 이 알지 못했던 내용인데 상당히 좀 해명하기 어려운 아니면 파급력이 큰 그런 내용들이 지금 담겨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네. 만약에 윤우진 그 사건만 있다면 사실은 장성철 소장이 저를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내용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일각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반대로는 큰 의미가 있을까? 윤우진 등 이제껏 얘기했던 내용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에서는 뭐 무대응으로 가고는 그렇죠. 있는데 이게 이제 법적으로 문제될 거는 없는 것 같다라는 이제 분위기도 있지만 이게 법적으로 문제될 거와 정치적으로 문제될 거와 또는 도의적으로 뭔가 해명을 해야 될 거 뭐 이런 것들이 아마 같이 들어 있을 수도 있어서 뭔가 얘기는 하긴 해야 이제 대선전으로 갈 거 아닙니까? 무조건 해야죠. 이걸 얘기하지 않고 대선까지 간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하더라도 최대한 빨리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 부분, 법적 부분, 도덕적 부분이 있겠지만 하나하나 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뭐 비근한 예로 이준석 대표 지금 그 병역 그 관련돼서도 사실은 법적인 부분보다는 해명을 해야 될 부분으로 많이 비춰지는 것처럼 이 윤석열 엑스파일도 만약에 공개가 되면 바로 해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공개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미리 해명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지금 많은 쪽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직 당에 소속된 게 아니라 이럴 때 당이 나서서 뭐 방패막이가 돼주던 아니면 공식적인 입장들을 정리해서 내놓던 법적인 검토를 함께 해주던 이렇게 하면 좋은데 지금은 외톨이로 지금 밖에 혼자 나와 있으니까 대변인이 해야 되는데 또 대변인이 사퇴를 하고 말았습니다. 임명된 지 뭐 열흘 정도밖에 안 됐는데 공식 업무를 갖다 시작하자마자 대변인이 사퇴를 했고 또 더불어민주당의 강훈식 의원은 이럴 때 또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강하게 압박도 하고 좀 캠프가 상당히 좀 힘들어지는 상황입니다. 한번 잠깐 들어보시죠. 예. 이분의 리더십은 거기까지 아닌가. 즉 검찰총장으로서 상명하복 체계에서 일사불란함을 강조하는 것. 저는 그러면서도 국민과의 직접 소통보다는 간접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원 정치와 가까운 것들을 하고 또 그것을 내 뜻과 거슬리면 잘라내는 것.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냉정한 정치의 측면으로 갖고 있어서 저는 정치인으로서 아까 말한 것처럼 약간 뭐 실망스럽다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신랄하게 드러냈다 저는 보고요. 네. 이 대변인이 왜 사퇴했는지에 대해서 그냥 일신상의 본인은 이유 이렇게 하고 또 다른 대변인 후임 대변인은 건강상의 문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아주 석연하진 않네요. 그렇죠. 10일 만에 사퇴를 했어요. 근데 뭐 일신상, 건강상 뭐 그럴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그거보다는 소통상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관측이 가장 많습니다. 사실 다른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이동훈 전 대변인이 했던 얘기하고 윤석열 총장이 하는 얘기가 달라졌고 사실 윤석열 총장이 직접 얘기하지 않고 전원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메시지를 냈는데 전원을 통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다른 목소리가 나왔고 그 과정에서 서로가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지금 강훈식 의원이 지적하는 것처럼 윤석열 총장의 어떤 그런 스타일, 검사 스타일도 반영이 될 가능성도 있고요. 이동훈 전 대변인 입장에서도 상당히 불편하거나 불쾌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막 그런 것들이 합쳐져서 지금 이동훈 전 대변인이 지금 좀 사퇴까지 나온 게 아닌가라고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대변인의 사퇴 전후로 해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뭔가 경계하거나
우려하는 기사들이 이제 언론에서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네. 사실 이럴 때 이제 언론의 제목과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느 언론사가 그런 기사를 냈느냐도 상당히 중요한데 예전 같으면 윤석열 전 총장을 방어를 좀 해주거나 비호해줬을 만한 언론사들도 요새는 그렇죠. 약간 공격적인 또는 우려하는 기사들을 내놓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아닌 다른 가능성 있는 후보들에게 이제 눈길이 자꾸 가고 있습니다. 네. 최재형 감사원장 얘기가 그래서 자꾸 나옵니다. 그렇죠. 사실은 뭐 조선, 중앙, 동아 쪽에서는 사실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호의적인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중앙일보부터 해서 피로도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총장 또 엑스파일 얘기까지 나오니까 지금은 또 다른 또 후보로 알려져 있는 최재형 감사원장의 어떤 사태라든지 또 이달 중에 가능성도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뭐 이 보수 언론에서 이 최재형 감사원장을 뭐 부각시키는 거는 어느 정도도 이제 내용은 뭐 밑으로 좀 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바람을 또 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지율 상당히 높아요. 첫 조사를 했는데 4.5% 거의 5위에 해당하고요. 야권에서도 상당히 큰 어떤 지지율을 지금 확보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최재형 감사원장이 선택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과 비교하면 적은 거지만 그러나 그걸 뺀 다른 야권 후보들하고 예상되는 후보들하고 비교하면 하긴 상당히 올라간 겁니다. 시작으로 친다면. 그런데 문제는 오늘까지 기자하고 논설위원 하다가 갑자기 선거 캠프의 대변인으로 가는 것도 좀 그런데 안 맞죠. 감사원장 하던 사람이 야권의 대선 후보로 갑자기 등장한다. 이것도 법상으로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우리 법만 좀 따져보면 감사원법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감사위원이 정책 중립을 유지해야 되니까 감사원은 공무원들을 감찰하고 이런 기관이거든요. 그 사람이 정당에 관여하거나 또 어떤 선거 운동을 하거나 요거는 못하게 돼 있어요. 감사원법에 돼 있는데 이거 말고는 가능해요. 현직 감사위원이 불가능하다는 거지. 이 직을 그만뒀다면 가능한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일반 대통령이나 공무원들은 90일 이전에만 사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선거 직전 90일 전까지만 사표를 내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법상으로는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계속 얘기한 건 똑같은 거죠. 검찰총장이 바로 그 대통령이 되거나 감사원장이 바로 대통령이 된다면 그걸 결과론적으로 누가 믿겠습니까? 그럼 저 사람 감사원장 할 때 자기 대선 나가려고 필요하게 감사했고 자기 필요해서 검찰 활동했고 그렇게밖에 결과론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당도 마찬가지고 지금 박병석 의장도 마찬가지고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또 일각에서는 그런 어떤 법을 좀 발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언론도 권력을 감시하는 역할에서 일정 기간을 갖다가 지냈으면 모를까 바로 다음 날 가버리는 것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고 무슨 가치가 있는 거냐 이제 늘 질타를 받아왔는데 사법 수사를 담당하거나 공직 감찰을 담당하던 사람이 휙 하고 갑자기 옮겨버린다. 뭐 하긴 그걸 이제 법으로 규제하자는 얘기가 진짜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 결국은 이제 야당 입장은 지금 이런 거예요. 자꾸 현 여권에서 현 정권에서 막 저래하니까 그래 마음이 바뀐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는 이제 주관적인 상황이고요. 우리 사법 시스템이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감찰 업무를 하던 사람이 다시 뭐 정치를 하게 되고 검찰 수장이 정치를 하게 된다면 지금 나오는 것처럼 그냥 하는 일 자체를 오해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결과론적으로는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감찰하고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수사하고 기소했구나라고 객관적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어떤 일정한 텀을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조국 전 장관의 어떤 SNS 보면 1년 정도는 좀 금지를 시키고 그 이후에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꿨죠. 이거는 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요 법안 자체가 이런 의미에서는 조금 계속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공정이라고 하는 이제 시대 정신과 함께 최근에는 이해 충돌을 미리미리 방지해야 된다라는 새로운 움직임, 거기에 대한 입법 얘기라든가 각종 논의들이 진행되고 사실 뭐 LH 공사 같은 공기관의 직원들은 엄청난 규제를 갖다 새로 받게 되는데 저렇게 쉽사리 막 이해관계에서 얽히고 충돌하는 것은 글쎄요, 저건 좀 토론해보고 결정을 해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네요.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예약했지만 이달에 맞지 못한 고령자들은 다음 달 초부터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됩니다. 또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60대 이상이 2차 접종을 받는 8월까지는 철저한 방역 관리가 중요하다고 방역 당국이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이번 달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사전 예약한 만 60에서 74세 고령자와 만성 중증호흡기 질환자 가운데 백신 부족으로 접종을 받지 못한 20만 명의 접종 일정이 나왔습니다. 이들은 화이자 백신을 다음 달 5일부터 17일까지 1차 접종하고 3주 뒤 2차 접종까지 받게 됩니다. 백신을 맞으려면 오는 23일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사전 예약을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대상자들께서는 사전 예약 기간과 접종 일정 등에 대해서 문자 메시지로 개별적으로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세계적으로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커지자 방역 당국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리두기 체계 개편으로 방역 긴장이 이완되는 분위기 속에 앞서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을 받은 60대 이상 고령층이 2차 접종을 받는 8월이 되기까지가 중요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고 나면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뒤에 확산세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 시점이 우리가 지금 유럽이나 아니면 영국에서 델타 변이가 굉장히 확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델타 변이 환자는 155명에 그치고 있고 해외 유입은 대부분 인도 교민의 입국과 관련된 사례들이어서 넓게 퍼져 있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확산 속도가 빠른 만큼 고령자 2차 접종 백신을 화이자로 바꿔서라도 서둘러 접종을 완료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2차 접종을 얼마나 빨리 마칠 수 있느냐가 관건이고 인도 변이주가 확산되기 전에 2차 접종을 빨리 마치는 나라들이 이 유행을 잠재울 수 있는 관건이 될 수 있는 시기라고 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 안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코백스 물량 83만 5천 회분의 도입 시기를 놓고 이견이 노출됐습니다. 권덕철 장관이 라디오 방송에 나와 다음 달 초 국내에 들어올 예정이라고 말했지만 정은경 질병청장은 공식 브리핑에서 연기된 일정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네, 우리나라에 들어온 5번째 백신이죠. 모더나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30세 미만 보건의료 종사자, 예비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접종을 마친 사람들은 환자 치료에 걱정을 덜었다며 한결 가벼워진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문진표를 작성하고 팔을 걷어붙이고 절차를 밟은 의료진들이 차례로 백신 주사를 맞습니다. 만 30살 미만 의료진에 대한 모더나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접종하는 5번째 백신, 모더나 백신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맞지 못한 30살 미만 보건의료인과 실습병원 종사자들은 이 모더나 백신으로 접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하며 감염 걱정이 떠나지 않았던 26살 간호사 정지연 씨. 기다렸던 백신 접종을 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중환자실에서 일하다 보니까 석션이나 이런 거 할 때 이제 가래가 조금씩 튈 수는 있거든요. 일단 백신 맞고 했으니까 그래도 이전보다는 환자들을 대할 때 불안감 없이 잘 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늘 불안한 마음으로 일하던 임상병리사도 곧 병원 현장에서 활약할 예비 간호사들도 밝은 표정으로 돌아섭니다. 같이 일하시는 거의 모든 선생님들이 다 맞으셨는데 저만 아직 못 맞은 상태여서 조금 민폐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이제 저도 맞게 되어서 의료인으로의 앞으로의 일을 더 열심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환자실이나 응급실 쪽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확실히 환자랑 더 밀접하게 접촉이 많은 부서다 보니까 맞고 들어가면 그래도 환자 대할 때 좀 더 편하게 대하고 편하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더 열심히 배워서 좋은 간호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45곳 상급 종합병원에 배송된 모더나 백신은 모두 54,700회분입니다.
방역당국은 3분기 주력 백신 가운데 하나가 모더나라며 앞으로 4천만 회분이 국내에 추가 도입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으로 숨진 30대에게 백신 관련성이 인정됐습니다. 국내에서 접종이 시작된 이후 백신과 사망 사이 인과성이 인정된 것은 처음입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백신과 사망 사이 인과성이 인정된 국내 첫 사례는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은 뒤 숨진 30대입니다. 30대 초반의 A 씨는 지난달 27일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9일 뒤 심한 두통과 구토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당시 약물 처방을 받고도 증상은 나빠졌고 지난 8일 상급병원에 입원해 치료받다가 8일 만에 숨졌습니다. 사망 전날 항체 검사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부작용인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확진을 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인과성이 인정이 된 케이스였고 두통, 구토라는 비특이적인 증상으로 인해서 의심하는 부분들이 좀 지연이 있지 않았을까. 별다른 기저질환이 없었고 접종 이후 증상 발생과 사망까지 1년의 연속성이 확인된 점도 백신 관련성을 인정받는 데 영향을 줬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같은 바이러스 벡터 백신의 부작용인 희귀혈전은 주로 접종 뒤 시간을 두고 나타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로 접종 후 4일부터 4주 사이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의심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접종 뒤 생긴 두통이 진통제로도 없어지지 않거나 구토가 동반되고 시야가 흐려지면 혈전 부작용을 의심해야 합니다. 호흡곤란이나 흉통, 복통, 팔다리 붓기는 물론 멍이나 출혈이 나타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틀 이후에 발생을 하는 경우에는 특히 주사 부위 이외의 부분에 멍이 들거나 출혈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희귀혈전에 동반되는 혈소판 감소증으로 생각하시고 사망 사례를 포함해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이 확인된 국내 환자는 모두 2명으로 회복한 1명도 백신 관련성은 인정됐습니다. 이외에 지금까지 중증 2건, 급성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72건도 백신 접종으로 인한 피해로 분류됐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불법 체류 외국인들을 접객원으로 고용하고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긴 유흥업소가 또 적발됐습니다. 60대 업주는 문을 잠근 채 CCTV로 손님 얼굴을 확인하며 영업을 이어갔는데요. 단속에 걸리자 위험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수사관들이 깜깜한 유흥주점 안으로 들어갑니다. 꽉 막힌 문을 열어달라 수차례 두드려도 열리지 않자 결국 강제로 문을 개방합니다. 이렇게 문을 안 열어주시면 어떡합니까? 한 1시간 동안. 유흥주점 안 한쪽 벽면에는 CCTV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커다란 모니터가 설치돼 있습니다. 단속에 적발되지 않기 위해 간판불을 끄고 문을 잠근 채 내부에서 CCTV를 확인하며 은밀하게 영업한 겁니다. 수사관들이 내부 밀실 곳곳을 뒤지자 숨어있던 손님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한 외국인 접객원은 화장실 천장 위로 도주했습니다. 조심 내려오세요. 빨리 내려와요. 다칩니다. 내려오세요. 거기 언제까지 있을 거야?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들을 접객원으로 고용하고 영업을 이어간다는 유흥주점 첩보를 입수한 서울 출입국 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가 단속에 나선 모습입니다. 이렇게 적발된 사람만 손님 19명과 외국인 접객원 15명 등 34명입니다. 특히 단속에 강한 불만을 가진 60살 업주 A씨는 라이터를 들고 협박하고 맥주병을 깨는 등 단속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여기서 니네 찌질아 같이 내가 사겨. 안녕하세요. 이민특수조사대는 A씨를 출입국관리법상 불법 고용 혐의로 입건해 추가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또 A씨가 접객원들에게 성매매도 강요했는지 등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일단 성매매는 저희가 그 부분은 확인을 못했고요. 한국 손님들 상대로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을 고용해서 일단 접객원으로 이렇게 일을 하게 했죠. 이와 함께 해당 유흥주점에 불법 취업한 외국인 전원 15명은 전원 강제 출국시킬 방침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프랑스에선 야간 통금 해제를 하루 앞두고 대규모 심야 파티가 열려 경찰과 파티 참석자들이 충돌했습니다. 20대 남성이 폭발물을 잡았다가 손목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경찰관 4명이 다쳤습니다. 조수현 기자입니다. 프랑스 북서부 르동의 한 경마장 근처. 시뻘건 화염이 밤하늘로 피어오릅니다. 방패로 중무장한 경찰은 최루탄을 쏘아대고 사람들은 화염병과 쇳덩어리를 던지며 맞섭니다. 마치 전쟁터를 연상시키는데 사실은 불법으로 열린 심야 파티 현장입니다. 당시 밤 11시부터 시작되는 통행금지 조치가 아직 유효했던 시간이었습니다. 1,500명의 인파가 몰려 아침까지 파티를 강행하며 코로나 방역 규제를 위반했습니다. 경찰 수백 명이 해산에 나섰지만 파티 참석자들이 격렬하게 저항하며 7시간 넘게 대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2살 남성이 물체를 집어드는 순간 폭발해 한쪽 손을 잃었습니다. 또 경찰관도 4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아침이 돼서야 상황을 통제한 뒤 화염병을 던진 참석자들을 체포해 기소했습니다. 이 파티가 열리고 하루 뒤 프랑스에서는 예정대로 야간 통금이 8개월 만에 해제됐습니다. 그러나 인도 변이가 변수로 남아있는 가운데 오랜만에 얻은 자유가 자칫 확진자 급증세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다음 달로 예정된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선수촌 내부의 모습이 일본 언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깔끔해 보이는 숙소에 이렇게 침대도 마련이 됐는데요. 그런데 이 침대는 골판지로 만든 뼈대 위에 매트리스를 올린 이른바 골판지 침대입니다. 대회조직위원회는 골판지 침대에 대해 일반 침대보다 가벼워 선수들이 쉽게 위치를 바꿀 수 있다며 200kg까지 무게를 견딜 수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골판지 침대의 폭은 90cm, 길이는 210cm이며 대회가 끝난 이후에는 종이 제품으로 재활용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본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환경 보호 측면에서 좋은 아이디어 같다. 잠깐 사용할 것인데 경제적이지 않느냐는 반응과 너무 좁고 불편해 보인다. 올림픽에도 골판지를 고집해야 하느냐 창피하다는 비판이 맞서고 있습니다. 일본의 골판지 논란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일본 규슈 지방에서 기록적인 폭우로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했고 이렇게 대피소가 마련됐는데요. 당시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이재민들의 생활 구역을 나누면서 골판지로 만든 가림막이 사용됐습니다. 지난해 해외 입국자들을 임시 격리한 나리타 공항의 대기소도 골판지로 만들어졌는데요. 당시 누리꾼들은 선진국의 대응이 아니다. 오히려 감염을 부추기는 꼴이라는 등의 지적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6년 구마모토 연쇄 지진 당시에도 피난민들에게 골판지 대피소와 골판지 침대가 제공돼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친형이 지난 2012년부터 골판지 제품을 거래하는 업체의 대표라는 사실을 언급하며 유착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제 행사나 국가 재난 대응 과정에서 골판지 제품이 대규모로 사용된 이유에 아베 총리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죠. 하지만 일본 정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쿄올림픽 개막을 한 달 앞두고 일본 내에서는 대회 강행에 대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이 지난 이틀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도쿄올림픽 개최에 찬성하는 의견은 34%에 불과했습니다. 응답자의 32%는 취소해야 한다, 30%는 다시 연기해야 한다고 답하며 반대하는 목소리는 62%에 달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기령입니다.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 열린 한미 그리고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가 성김 대북 특별대표는 이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최근 발언에 주목하면서 대화 제의에 호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추가로 새로운 제안을 내놓지는 않았고 대북 제재도 강조를 해서 북한의 반응에 관심이 쏠립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가 끝난 뒤 처음으로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가 열렸습니다. 성김 미 대북 특별대표는 외교와 대화를 통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와 대결을 다 준비한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근 발언에 주목했습니다. And hopefully Chairman Kim's reference to dialogue indicates that we will get a positive response soon. 미국이 언제 어디서나 조건 없이 만나자고 제안한 만큼 긍정적인 호응을 기대한다는 겁니다. 김 대표는 한미 정상이 합의한 대로 의미 있는 남북 대화와 협력을 지지한다고도 거듭 밝혔습니다. 노규덕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의 선순환 구조의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남북 간 또 북미 간의 기존 합의 등을 바탕으로 북한과의 대화와 관여를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해 중점 협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협의에서 대화 재개를 위한 새로운 방안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성 김 대표는 오히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유엔 대북 제재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제재 준수가 중요하다고 콕 집어 말했는데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미일 3국은 북한과의 조속한 대화 재개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Japan, US, Korea trilateral cooperation is of capital importance for peace and stability in the region. 한미일 회동을 마친 김 대표는 이례적으로 통일부와 별도의 대북 정책 협의를 열 예정이어서 남북 교류 재개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될지 주목됩니다. YTN 김도훈입니다. 미국이 북한의 대화의 호응을 촉구하면서 공을 넘겼지만 북측은 섣불리 나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협상에 앞서서 중국과의 밀착 행보를 강화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2주년을 맞아 북한과 중국 대사가 인민일보와 노동신문에 나란히 기고문을 실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리룡남 중국 주재 북한 대사는 인민일보에 실린 기고문에서 북중 양국이 긴밀히 단결하고 전략적 협력 관계를 끊임없이 강화해 나가면 적대 세력의 악랄한 도전을 분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을 비롯한 G7 국가들이 압박을 가한 타이완 해협과 홍콩 문제 등과 관련해 중국의 조치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리진진 북한 주재 중국 대사도 같은 날 노동신문에 북중 관계는 역사의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다며 북중 친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공동의 전략적 선택이라고 역설했습니다. 북중의 결속을 다짐하는 내용의 양국 대사의 교차 기고는 이례적인 일로 한미 당국이 대북 대화 재개를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나와 주목됩니다. 남북 간, 북미 간 관계 개선 등을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북중 간의 대화와 협력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주 당 전원회의에서 미중 대립 등 외부 환경을 활용해 전략적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같은 북한의 대외 전략 변화는 미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높습니다. 북미 대화를 앞두고 북중 관계의 발빠른 움직임은 식량 지원과 같은 실리를 챙기는 북한과 미국의 대중 견제에 북한을 활용하려는 중국에 있어서 서로의 셈법이 있는 것으로 분석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초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을 앞둔 북중의 밀착 행보는 북미 대화 재개 시기에 영향을 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가 만나서 북핵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또 앞으로 대북 공조 방안은 어떨지 민정은 국립외교원 교수를 연결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에 대화를 안 하겠다가 아니라 대화를 할 수도 있다는 듯한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대북 유인책이 있으면 대화를 끌어낼 수 있는 건지 좀 특별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이번에? 예,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성킴 대북 특별대표가 방한을 했는데요. 그 예. 방한을 하셔서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가 이제 회동을 했는데, 저희가 기대한 것만큼 북측을 대화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유인책은 논의가 되지 않은 걸로 좀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지금까지 나온 언론 보도를 본다면 3국 대표가 모여서 지금까지 3국이 북핵 관련해서 협력을 해온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어떻게 입장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방안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서로의 입장을 나눴다.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 성킴 대북 특별대표가 임명된 이후에 이제 그 한국 측 대표, 일본 측 대표와 상견례를 했다. 이 부분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을 방문해서 삼국 대표가 회동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북측으로 하여금 이제 미국은 대화할 준비가 됐으니 이제 나와서 협상장에 나와서 얘기를 하자. 즉 구체적인 유인책은 협상장에 나왔을 때 미국이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를 던지고 그래서 이제 많은 언론에서 나온 것처럼 공은 이제 북측에 있다. 이제 북한의 결단에 달려 있다. 그래서 대화로 나오도록 촉구하는 그러한 원론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공을 북한에 넘기긴 했습니다만 성김 대표가 한 얘기, 북한이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만나자는 우리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호응하기를 바란다. 뉘앙스로 봐서는 뭔가 그래도 조금 새로운 게 있는 겁니까? 뭔가 이렇게 내놓은 어떤 기조의 방향 같은 게 눈에 띕니까? 일단은 대화의 방점을 찍은 부분이 이제 가장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이제 그 1년 이상 걸친 어떤 그 북미 간의 교착 상태를 깰 수 있는 그런 해빙기가 도래했다. 그러니까 지난달이죠.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한국과 미국이 이제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 양국 지도자들께서 이제 포문을 여셨고 그 부분을 실무 책임자인 성킴 특별대표가 이제 방안을 해가지고 아무런 조건 없이 북측과 대화할 준비가 됐다. 그러니 협상장으로 나와달라 이렇게 촉구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유인책은 미국 측으로도 협상의 카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협상장에 나온다면 북측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가지고 이제 상응 조치에 대해서 주고받을 준비가 됐다. 그리고 한국도 이와 관련해서 이제 그 남북 교류라든지 협력에 있어서 그 남북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유인책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3국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제 대화를 해보자 이러한 분위기를 제기하는 것이지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유인책은 제공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화의 분위기가 무르익어가지고 이제 기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죠. 북한과 미국 간의 기싸움이 시작되고 이제 그러한 분위기를 통해 가지고 서서히 입장차를 좁혀가는 그러한 그 형국이 조성될 거로 보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미 협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북한과 중국이 북중 친선을 강조하는 대사명의 기고를 노동신문에 또 중국 인민일보에 동시에 게재를 했습니다. 이건 또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이렇게 그냥 계속 기싸움이 계속되는 건 아닌가요? 초반 기싸움이라고 보시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2018년에 우리가 이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시작될 때 그때 상황을 복기해 보시면 가장 적절하게 지금 상황을 판단할 수가 있을 텐데요. 예. 그 2018년에 저희가 이제 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시작되기 전에 북한이 가장 공을 들였던 부분이 이제 중국과의 교류를 확대해서 지도자 간의 어떤 그 만남을 강조하면서 나름대로 협상력을 제고시키려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중국이 좀 소외된 것 같기 때문에 북한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가지고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국이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고요. 양국의 입장이 잘 맞아떨어져서 북한과 중국 굉장히 지난 몇 년 동안의 소원했던 관계를 뛰어넘어가지고 굉장히 밀착하는 행보를 보여줬거든요. 그런 부분을 본다면 지금 북한과 중국이 가까워지는 것도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북미 대화를 제기하기 전에 중국을 끌어들여서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식량이라든지 이러한 민생 경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을 갖다 마련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제 중국을 끌어안음으로써 미국과 협상을 할 때 협상력을 제고시켜서 즉 미국과 협상이 잘 되지 않으면 우리는 중국으로 이제 더 가까이 갈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과 가까워지는 것이 결코 나쁜 카드가 아닐 것이고요. 그리고 중국의 입장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여전히 중국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기 때문에
북미 대화가 시작하기 전에 이제 북중이 밀착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해가지고 미국으로 하여금 여전히 중국은 중요한 파트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거죠. 물론 중국이 북한을 얼마만큼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북미 대화가 재개되기 전에 북중이 가까워지는 모습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한 좋은 그러한 방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만나자. 미국이 이제 북한에게 제의하면서 빨리 나와라라고 이제 요구를 하는 건데, 근데 보면 북한에 대한 제재 같은 것들은 충실히 이행된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하기도 하니까 과연 조건을 저렇게 풀어주지 않으면, 요건을 풀어주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결국은 북한이 제일 원하는 거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라든가 북에 대한 압박 같은 걸 좀 풀어달라라고 하는 건데, 그걸 안 풀어주면 소용이 있을까 이런 우려들도 많이 하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선제 조치를 했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이 상응 조치를 제안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를 아직 한 것이 아니다, 미흡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측의 입장차가 팽팽하게 맞서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정말로 북미 대화를 재개하지 않고도 버틸 만한 여력이 충분하다면, 그렇다면 미국 측의 입장 변화를 보면서 느긋하게 협상에 나올 것인가를 결정할 건데 북한 입장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전원 회의에서 대화와 대결을 함께 모색하겠다 이런 부분은 얘기한 것처럼 북한의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근본적으로 타결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북미 대화가 개선돼서 북미가 개선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이니까 여전히 기싸움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북미 간의 접촉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양보를 해가지고 간극을 좁혀가는 역할을 할 거고, 그 중간에 우리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2018년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될 때 우리가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북미 양국 간의 간극을 좁히는 역할을 굉장히 충실하게 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부의 역할이 빛났는데요. 이번에도 그러한 역할이 굉장히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초반이기 때문에 기싸움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기싸움을 하고 있다고 해서 북미 양국 모두 어떤 대화의 판을 깨겠다는 의도는 전혀 없기 때문에 지켜보시면 서서히 간격이 좁혀지는, 그 안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부각되는 그러한 형국이 진행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외교원의 민정훈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추행 피해를 입은 뒤 숨진 공군 부사관 사건과 관련해 공군의 경찰 지휘부가 성추행 피해 사실을 국방부 보고서에서 삭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또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직후 수사 실무자가 가해자 조사도 없이 불구속 의견을 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공군 고 이모 중사는 상관인 장모 중사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었지만 이를 덮으라는 회유와 압박 끝에 숨겼습니다. 그런데 공군본부는 국방부의 이 중사 사건을 단순 사망으로만 보고했습니다. 5월 22일 저는 SNS 상황 공유방에 단순 사망권에 올라와 있는 것을 인지하였고 5월 24일에는 조사본부에서 피해자 단순 사망 사건으로 정식으로 서면 보고를 받았습니다. 성추행 피해 사실은 왜 빠진 걸까? 군인권센터는 당시 사망 수사를 지휘하던 공군 군사경찰단장 이모 대령이 직접 은폐를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숨진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자라는 사실을 국방부 보고서에서 삭제하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겁니다. 수사 실무자들과 여러 차례 의견 충돌을 겪는 과정에서 무려 4차례나 같은 지시가 이루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사경찰단장은 실무자에게 4차례에 걸쳐 보고서에서 사망자가 성추행 피해자라는 사실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센터는 이 대령이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면서도 삭제하라고 판단한 건 군형법상 거짓 보고에 해당한다며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성추행 수사 외압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담당 수사계장이
가해자인 장중사를 조사하지도 않고 불구속 의견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내용입니다. 가해자 조사는 혐의점 확인과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 실무상 꼭 필요한 절차인데도 이를 무시했습니다. 군에서는 가해자가 보통은 직급이 높기 때문에 상관이기 때문에 다른 증거를 인멸하거나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서 가해자 조사를 되게 신속하게 보통 하고요. 이런 이유로 센터는 군에게만 수사를 맡기면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없을 거라며 민간과 공동조사단을 꾸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 측은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의혹 제기한 내용을 확인하는 단계라고만 언급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검찰단은 성추행 가해자인 장모 중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내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이 적극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지난 3월 2일 차량 뒷좌석에서 고 이모 중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군 제20 전투비행단 소속 장모 중사.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2일 구속된 장 중사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기소했습니다. 앞서 지난 18일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2차 회의에서 장 중사를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할 것을 권고한 심의 의결안을 따른 겁니다. 특히 심의위는 장 중사가 성추행 이후 피해자에게 용서해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고 하는 등 사실상 협박을 한 행동이 특가법상 보복 범죄라고 판단해 검찰단은 해당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일단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안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국방부 검찰단에서 또 국방부 검찰단은 이번 사건 관계자와 접촉한 정황이 포착된 공군본부 공보정원실을 압수수색하며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군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 700여 건 중 여성 피해자는 대부분 5년차 미만의 중사와 하사, 군무원인데 비해 남성 가해자는 선임 부사관과 영관 장교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 피해자는 중사와 하사가 58.6%, 군무원 13.8%, 대위 12.6%, 중위나 소위는 9.2%였고 특히 피해 여성 중사와 하사, 군무원은 대부분 5년차 미만인 반면 남성 가해자는 50.6%가 선임 부사관, 23%가 영관 장교로 우월적 지위에 의한 성폭력이 만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군 초급 간부와 군무원들이 국내 성폭력 피해를 적극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부산시 직원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서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오 전 시장 측은 우발적인 일이었다며 피해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준 혐의는 거듭 부인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굳은 표정으로 결심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오 전 시장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권력형 성범죄라고 규정한 검찰은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으로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오 전 시장 측은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권력형 범죄가 아닌 우발적인 기습추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추행 여성 피해자의 20% 정도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보인다는 통계가 있다며 강제추행 치상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범행이 우발적이어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예상하기 힘들고 그 범위도 분명하지 않다는 겁니다. 혐의 다 인정하시나요? 어떻습니까? 강제추행 치상 여전히 부인하시는 건가요?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는 여성단체들은 오 전 시장 측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 구형이 가볍다고 지적했습니다. 방어할 기회를 주지 않고 추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심각하게 법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기습추행은 아주 가벼운 것이라는 말 자체도 저는 변호인도 마찬가지고 오거돈도 이 사건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 전 시장 측은 가벼운 치매 증상을 진단받아 치료받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는데 법정 구속을 피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2018년과 지난해
부산시 직원 2명을 집무실 등에서 강제추행하거나 미수에 그치고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고돈 전 시장의 1심 처벌 수위를 결정한 선고는 오는 29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YTN 차상입니다.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엑스파일을 놓고 정치권에서 그 존재와 진위에 대해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8812님, 윤석열 전 총장의 엑스파일은 송영길 대표가 차라리 엑스파일을 공개하기 바랍니다 하셨습니다. 예, 이어서 유튜브에서 라이언 일병님, 송영길 대표는 가진 파일을 공개하고 윤석열 전 총장은 해명이 필요하면 밝히면 됩니다. 양측 모두 시간 끌지 마세요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쿠팡 화재 현장에서 안타깝게 숨진 김동식 소방대장 영결식 소식 전해드렸죠. 1789님, 돌아가신 소방대장님 부디 편히 쉬시기 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셨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 김동식 구조대장의 영결식이 오늘 엄수됐는데요.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고인의 헌신과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예, 더불어서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수호천사처럼 늘 우리 곁에서 애쓰시는 분들의 노고를 기억하고 좋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 저마다 힘을 보태야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